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2-3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양자역학의 측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게 되면 파동함수가 그 물리량에 대응하는 양자역학 연산자의 고유함수로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양자역학 연산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A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있고 B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둘이 동일한 고유함수를 이렇게 갖는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파동함수를 A를 측정을 해가지고 A의 고유함수 중에 하나로 붕괴를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A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AK를 100% 확률로 얻을 것이고 FK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B를 측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동일한 고유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BK를 그냥 얻을 것이고 100%의 확률로 파동함수도 FK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개의 연산자가 있는데 그 연산자들이 고유함수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고유함수를 갖지 않는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파동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 녀석에다가 A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A를 측정을 해서 어떤 확률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A1, A2, A3 이런 애들이 이제 얻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자, A의 고유함수를 FK, B의 고유함수를 GK라고 하면 F1, F2, F3, 땡땡땡땡 등이 얻어질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A2가 측정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2라고 하는 고유함수를 지금 우리 개가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B를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F2는 B의 고유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를 B의 고유함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G1을 얻을 수도 있고 G2를 얻을 수도 있고 G3를 얻을 수도 있고 땡땡땡. 그리고 각각이 내뱉는 고유 값들 B1, B2, B3 등이 확률적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G2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F를 측정하면, 죄송합니다. A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F2가 나오나요? 아니요. 개의 파동함수가 이미 붕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G2로 붕괴가 됐죠. 다시 G2를 F들의 선형 조합으로 써줘야 되고 F1, F2, F3 땡땡땡이 전부 다 얻어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개에 대해서 우리가 파동함수를 뭐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로 동일한 고유함수를 공유하지 않는 두 개의 양자역학 연산자에 대응하는 물리량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A가 항상 동일한 값을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A1을 줄 수도 있고 A2를 줄 수도 있고 A3를 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측정에서 A2를 내가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를 한번 다시 측정하면 무조건 A2가 또 나옵니다. A2가 나오겠죠. 근데 B를 여기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B를 측정을 해서 파동함수를 G2로 붕괴를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A를 다시 측정을 했을 때 F2가 무조건 나오리라는 혹은 측정값으로 A2가 무조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다시 A1, A2, A3 등등이 전부 다 확률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고유 함수를 공유하지 않는 두 개의 양적합적 연산자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죠. 마치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냐면, 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위치를 한번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 1, 2, 3에 있구나. 알았어요. 또 위치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위치를 측정을 했으니까 위치는 위치 연산자의 고유함수로, 죄송합니다. 파동함수는 위치 연산자의 고유함수로 분개를 했겠죠. 바로 위치를 또 측정을 하면 또 1, 2, 3. 또 위치를 측정을 하면 1, 2, 3.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이 개에 있는 입자는 1, 2, 3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개에 대해서 위치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1, 2,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개가 이제 100만 개가 있었을 때 확률적으로 이제 운동량이 뭐 H바를 주는 애, 마이너스 H바를 주는 애, EH바를 주는 애, 마이너스 EH바를 주는 애, 이런 애들이 쭉 이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이 중에 하나로 지금 마이너스 H바로 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치를 측정을 하면 무조건 1, 2, 3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0, 0,1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1, 2, 3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0, 2, 1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1, 2가 나오고. 동일한 개인데 위치를 한번 재고 운동량을 한번 재고 나서 위치를 다시 재면 이 첫 번째 얻었던 위치와 다른 위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안에 있는 입자가 정확히 이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 함수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두 개의 양지역학적 연산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물리량들을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인데요.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위치, 운동량, 위치의 불확정성을 델타 X,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델타 P라고 할 때 얘네 두 개가 H바 나누기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확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측정을 했을 때 X라고 하는 값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를 아주 정확한 값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X를 아주 정확한 값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즉 델타 X를 줄이게 되면 이게 어떤 상수가 돼야 되니까 델타 P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운동량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면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이었고요. 요걸 이제 조금 더 수학을 써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통계학의 몇 가지 개념들을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값이라는 거는 뭐죠? 어떤 숫자에 우리가 기대값을 구한다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가 있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1이 나올 수가 있고, 2가 나올 수가 있고, 3이 나올 수가 있고, 4가 나올 수가 있고, 5가 나올 수가 있고, 6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이 나오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근데 나머지는 꽝이다 라고 하고 저랑 이제 여러분이랑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냐? 그걸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주사위가 특별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사위라면 한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눈이 나오면 10,000원을 버니까 10,000원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빵원 곱하기 6분의 5. 빵원이 나올 확률이 6분의 5고 10,000원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확률을 우리가 곱해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3분의 5천, 약 1667원 정도를 우리가 기대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기대값을 나타내는 기호는요, 요런 꺽쇠를 사용을 하고요. G라고 하는 요 지금 돈에 해당하는 어떤 양이 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확률 곱하기 요 G라는 놈의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죠? 확률 곱하기 G, 확률 곱하기 G, 그쵸? 그거를 싹 다 더해주면 우리가 기대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대값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분산이라고 하는 양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G라는 기대값의 분산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어렵죠? 자, G라고 하는 값이 요 기대값으로부터 벗어나는 차이죠, 이게. 차이의 제곱을 취하게 되면 차이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 값의 제곱을 취했으니까 요거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 값에 다시 한번 기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평균적으로 죄송합니다.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이 값들이 벗어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량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학적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 이게 사실은 G제곱의 기대값 빼기 G의 기대값 제곱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산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표준편차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래서 표준편차는 이 값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연산자의 고유값 문제, 측정 문제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A가 존재를 하고요. 이 A가 FK라고 하는 고유 함수를 갖습니다. 그때 고유값은 AK입니다. 자, 그리고 파동함수가 지금 역시 지난번에 본 것처럼 C1, F1, C2, F2, 땡땡땡 해서 CN, FN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놈을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확률 곱하기 그때의 값이죠. 자, 각 값은 뭡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면 나오는 값은 이 고유값이에요. 그쵸? 값은 AK에 해당을 하고. 확률은 뭐죠? 이 AK를 얻을 확률은 CK의 절대값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다른 식으로 쓰면 C1 제곱 A1, C2 제곱 A2, 땡땡땡, CN 제곱 AN의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수학적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 이게 이제 그 기대값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물리적 의미를 한번 짚고 수학적 테크닉 얘기를 할게요. 자, 물리적 의미는 뭐죠? 요 A라는 놈을 우리가 지금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 있는 개를 100만 개 가지고 있을 때 그 100만 개에 대해서 다 A를 측정을 하면 나오는 평균적인 A의 값이 됩니다. A1이 나올 확률이 C1제곱, A2가 나올 확률이 C2제곱, AN이 나올 확률이 CN제곱이니까 그 100만 개 중에 CN제곱 분율에 해당하는 애들이 A1을 줄 거고 C2 제곱만큼에 해당하는 애들이 A2를 줄 거고 CN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의 애들이 AN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수학적 테크닉을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주면 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프사이 스타 A 프사이 D 타우. 자, 이 식에서 지금 D 타우라는 건 뭐냐? 처음 보는 기호가 나왔다. 자, 일단은 푸사이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동 함수고요. 그리고 A는 우리가 관심 있는 양자역학의 연산자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파동함수에 꼬표 달려있는 건 뭐죠? 파동함수의 켤레 복소수가 됩니다. 복소함수. 그러니까 켤레라는 게 뭐죠 또? 자, 복소수라는 놈은 항상 a 플러스 bi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z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이때 a랑 b는 실수고요. 이렇게 이제 허수 부분을 부호를 바꿔준 애를 우리가 켤레 복소라고 부르는데요. 그 녀석을 여기다 곱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d타우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공간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사이 x다라고 하면 d타우는 dx가 되고요. 그냥 푸사이가 푸사이 x, y, z다라고 하면 d타우는 dx, dy, dz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번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전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적분을 해주게 되면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 양자역학적인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부터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분산은 앞에서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처음식 말고 정리된 식을 보면 a제곱의 기대값 빼기 a의 기대값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때 a의 기대값은 다시 한번 써드린다면 푸사이 스타의 a 푸사이 d타우가 될 거고 a제곱의 기대값은 푸사이 스타의 여기서는 a라는 연산자를 2번 가해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번 걸리고 2번 걸리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 역시 우리가 이 분산을 알게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a는 루트 분산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연산자의 곱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연산자의 성질들을 우리가 빠르게 배우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잘 갖춰놔야 수학적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자의 곱셈 이라는 것은 뭐냐면 a 곱하기 b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 뒤에 함수가 하나 붙어 있을 때 b 연산자를 가하고 그 다음에 a 연산자를 가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산자의 곱셈이 몇 가지 성질들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은 뭐냐면 A, B, C는 A, B, C를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함수에다가 이 연산자를 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B, C라고 하는 연산자를 함수에 가했습니다. 자, 요 우변이 나타내는 바는 C를 먼저 가하고 B를 가하고 그 다음에 A를 가하면 그 결과가 자, 좌변이 나타내는 바는 C를 먼저 가하고 그 다음에 A, B를 묶어서 하나의 연산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가해줘도 결과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결합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혹시 고등학교 때 곱셈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이런 거 배우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B 플러스 C라고 하는 연산자에 A라고 하는 연산자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B를 가하고 A를 가한 거 더하기 C를 가하고 A를 가한 것과 같다. 이것도 잘 성립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 B를 먼저 가하고 A를 가하는 것과 A를 가하고 B를 가하는 것이 같다라는 법칙인데 이게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1이랑 같죠. 그냥 산수를 할 때의 곱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산자의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용어가 존재를 하냐면 A와 B가 순서와 상관없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교환 가능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commut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교환자라고 하는 수학적인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 B를 이런 대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AB 빼기 BA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랑 B가 교환 가능이라면 이 교환자가 0이 되겠죠. 그리고 교환 가능이 아니라면 A랑 B가 교환자 계산을 했을 때 0이 아닐 겁니다. 교수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자,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A가 X고 B가 DDX인 경우 이 둘은 교환하지 않는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A, B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연산자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F를 하나 더 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임의의 함수예요. 자, ABF는 뭐죠? A가 X고 X가 곱해져 있고 그다음에 B는 DDX 그다음에 F. 그래서 요걸 먼저 이제 연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는 X 곱하기 DF, DX가 됩니다. 자, BAF는 뭐죠? 얘는 자 보세요. AF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걔는 X 곱하기 F입니다. 그 다음에 B는 DDX를 여기다 거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때 통으로 여기다가 미분을 걸어줘야 되고 그걸 하게 되면 F 더하기 X, DF, DX가 됩니다. 그러면 자 위에 거부터 다시 볼게요. 위에 거는 결론이 뭐냐면 X, DDX, F입니다. 그래서 AB 연산자는 X, DD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 거는 F만 묶어보면 1 더하기 X, DDX, F가 됩니다. 그래서 BA 연산자는 1 더하기 X, DDX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자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AB 빼기 BA인데 AB가 아까 뭐라고요? X, DDX였고요. BA는 아까 뭐였죠? 1 더하기 X, DDX였는데 보면은 얘랑 얘는 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얘가 빵이 아니죠. X와 DDX는 서로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교환 가능하지 않다는 건 이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죠. AB를 계산한 결과랑 BA를 계산한 결과가 다르죠, 지금.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교환자를 통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불확정성 원리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연산자 A의 분산, 연산자 B의 분산은 항상 이 부등식을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녀석의 제곱. 자, 여기 교환자가 들어있죠. 그 교환자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 i로 나눠주고 전체 제곱을 해주면 고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A랑 B가 만약에 커뮤트한다. 즉 교환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개 다 0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A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고 B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A랑 B의 교환자가 0이 아니라면 이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은 어떠한 양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그러면 두 개 다 무한히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x랑 px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고 이걸 구하게 되면 i, h 바라고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요 불확정성 공식에다 한번 넣어보면 자 2i분의 1 기대값 x, px의 교환자 요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해, 얘가 지금 IH 바죠. 이 I분의 1이고, IH 바의 기대값이 되는데, 상수의 기대값은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2I 곱하기 IH 바가 돼서 II 지워지고, 요거의 제곱이니까 H바 제곱 나누기 4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그마 X, 시그마 PX는 H바 나누기 2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델타 X, 델타 P라고 썼던 것, PX라고 썼던 것이 결국은 요 표준 편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 좀 중요한 하나의 불확정성을 다루자면요.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델타 E와 델타 T를 곱했을 때 H바 나누기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델타 T만큼의 시간으로 존재하는 델타 T라고 하는 시간만큼 존재하는 상태의 에너지는 델타 E만큼의 어떤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에너지가 정확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델타 E만큼 이렇게 분산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들뜬 상태가 델타 T만큼 존재한다고 할 때 이 들뜬 상태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값 E라는 것을 알 때 거기에서 델타 E만큼 이렇게 흔들려서 측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바닥 상태는 무한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델타 E가 0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예를 들면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분광학적인 기법으로 측정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는 요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의 불확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값이 아니라 약간은 분산된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퍼진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네,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고 특히 수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양자역학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